등에 짊어진 무게는 40kg, 탄약과 식량,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이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총도 들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노인, 지게 하나를 메고 그는 산을 오른다. 적의 박격포가 그의 등 뒤에서 터진다. 그가 멈추면 산 위의 병사가 죽는다. 그 병사가 죽으면 그 자리가 뚫린다. 그 자리가 뚫리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진다. 1950년 여름 한 노인의 두 다리가 나라를 떠받치고 있었다. 한반도 지도를 펼쳐보자. 1950년 8월의 지도다. 거의 모든 땅이 붉게 칠해져 있다. 북한군의 점령지다. 대한민국이라 부를 수 있는 땅은 단 한 뼘이었다. 부산과 대구를 둘러싼 작은 사각형이 전부였다. 가로 80km, 세로 160km. 워커라인 또는 부산 교두보라 불리는 마지막 방어선. 이 선이 뚫리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등 뒤는 바다였다. 전쟁이 시작된 지 2달도 차에 되지 않았다.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한 달 만에 대전이 무너졌다. 7월 말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까지 후퇴했다. 후퇴할 곳은 이제 없었다. 등 뒤에는 부산, 그리고 부산 너머는 동해와 남해뿐이었다. 만약 낙동강이 뚫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그날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 절박한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한다.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 키 작고 다부진 체격. 별명은 불독이었다. 그는 1934년 노르망디 상륙 이후 패튼 장군에 휘해서 징역을 지휘했던 사람이다. 후퇴를 모르는 지휘관. 그가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였다.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이 전쟁은 끝난다. 1950년 7월 29일 워커는 부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를 던졌다. Stand or die. 사수하느냐, 죽느냐. 두 가지 선택뿐이라는 뜻이었다. 후퇴는 없다. 항복도 없다. 자리에서 죽거나 자리를 지키거나. 단 5글자로 된 이 명령이 무너지던 전선을 멈춰 세웠다. 절망에 빠져있던 미군 병사들의 눈빛이 그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력만으로 전선이 지켜지지는 않는다. 워커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다. 그는 약 240km에 달하는 방어선을 한 가지 방식으로 메웠다. 기동 방어라 불리는 전술이었다. 모든 곳을 두텁게 지킬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예비대를 항상 손에 쥐고 있었다. 한쪽이 뚫리면 트럭으로 부대를 옮긴다. 다른 쪽이 뚫리면 또 옮긴다. 한 명의 소방수가 여러 개의 불을 동시에 끄는 방식이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북한군은 한 곳을 뚫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미군 예비대를 마주했다. 워커가 가는 곳마다 전선이 다시 일어섰다. 미군 병사들은 그를 부를 때 불독이라고 불렀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워커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 전선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영웅들이 있었다. 국군 제1사단의 어느 날 기록. 하루에 600명에서 70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일주일이면 한 개 사단이 통째로 사라지는 속도였다.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거리에서 학생들을 모집했다. 교복을 입고 책을 손에 든 채로 끌려온 소년들이 있었다. 짧으면 사흘, 길어야 일주일의 훈련. 그 다음은 전선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학도병이었다. 1950년 8월 11일 새벽, 경상북도 포항 여자중학교 운동장에 71명의 학도병이 배치됐다. 평균 나이 16세에서 19세. 일주일도 안 되는 훈련을 받은 소년들이었다. 그들 앞에는 북한군 제5사단의 정규 병력이 있었다. 전차와 야포로 무장한 정예부대. 학도병에게 주어진 무기는 단발 소총 한 자루씩이 전부였다. 새벽 4시, 북한군이 운동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학도병들은 첫 공격을 격퇴했다. 두 번째 공격도 막아냈다. 하지만 세 번째 공격에서 전차가 들어왔다.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백병전이 벌어졌다. 11시간 후 71명 가운데 38명이 전사했다. 그들 가운데 한 명,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의 주머니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됐다. 어머니, 적병은 너무 많고 저는 너무 약합니다. 무섭습니다.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학도병들이 전선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들의 등 뒤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낙동강 일대의 산악지대에는 도로가 없었다. 트럭이 갈 수 없었다. 하지만 산 위의 병사들에게는 매일 탄약과 식량이 필요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두 발로 산을 올라야 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지게부대였다. 지게부대원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의 평범한 농민이었다. 영장도 없이 그저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동원됐다. 한 사람이 짊어지는 무게는 약 40kg, 탄약과 박격포탄, 연료와 식량이 가득 든 상자였다. 미군은 그들을 A-Frame Army라 불렀다. 한국군 병사들에게 그들은 그저 한마디로 충분했다. 생명줄이었다. 폭격이 떨어져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산을 오르며 부상병을 등에 메고 다시 내려왔다. 시신을 거두어 후방으로 옮겼다. 다부동 전투 한 곳에서만 약 2,800명의 지게부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군번이 없었다. 묘비도 세워지지 않았다. 그저 산 위 어딘가에 등에 진 짐과 함께 쓰러져 있었다. 1950년 8월 중순, 북한군은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었다. 다부동, 대구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었다. 이곳이 뚫리면 대구가 함락된다. 대구가 함락되면 부산까지 무방비였다. 북한군은 정예사단 셋을 투입했다. 약 2만 명의 병력. 이를 막아선 것은 국군 제1사단과 미 마할군의 27연대였다. 그리고 등 뒤에는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지게 부대원들이 있었다. 다부동 골짜기 사이로 좁고 고등길 하나가 뻗어 있었다. 양옆은 깎아지른 산. 길은 폭이 좁아서 전차가 한두 대씩만 지나갈 수 있었다. 1950년 8월 21일 밤, 이 길 위에서 5시간 동안 전차전이 벌어졌다. 어두운 골짜기 안에서 양쪽 전차의 철갑탄이 불을 토하며 날아갔다. 그 광경을 본 미군 병사들은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렸다. 볼링장 같다. 불꽃이 튀는 포탄이 좁은 골짜기를 따라 일직선으로 굴러간다. 마치 볼링공이 핀을 향해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전투는 그 이름을 얻었다. 볼링장 계곡 전투. 5시간 동안 북한군의 전차 13대가 파괴됐다. 8월 21일의 새벽이 밝았을 때 골짜기 안은 불타는 쇳덩어리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다부동의 전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다부동 전투는 8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50일간 계속됐다. 국군 제1사단은 이 한 자리에서 10,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잃었다. 미군 27연대도 절반 이상이 사상자였다. 학도병들이 죽었다. 지게 부대원들이 죽었다. 농부와 학생과 군인이 같은 흙 위에 쓰러졌다. 그러나 다부동은 끝내 뚫리지 않았다. 한 뼘의 땅이 그 50일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다부동에서 전투가 한창이던 그날, 인천 앞바다에서 메가더의 상륙작전이 시작됐다. 북한군의 보급선이 단숨에 끊겼다. 낙동강의 북한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9월 22일 워커는 부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징역하라. 2달의 후퇴와 사수가 끝났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징역은 결국 평양 입성까지 이어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낙동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워커의 기동 방어 전략이 있었다. 학도병들의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게부대원들의 2다리가 있었다. 산을 오르고 또 오르다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진 무명의 노인들. 그들의 등에서 흘러내린 탄약 한 발 한 발이 결국 그 50일의 전선을 지킨 것이다. 우리는 워커의 이름을 기억한다. 백선엽의 이름도 기억한다. 그러나 1950년 그 여름 다부동의 산을 오르며 등에 탄약을 짊어졌던 노인들의 이름은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포항여중 운동장에 쓰러진 48명의 학도병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이름은 한두 명뿐이다. 낙동강의 기적은 우리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어쩌면 그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빚일지도 모른다.